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인문학 스피치 강의를 진행할 최세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 스피치 세 번째 시간으로 설득 스피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처음으로 면접을 봤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면접관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이어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면접관님들이 빵 터지시면서 공감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면접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돈 버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인가요? 제가 어린 왕자 책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설득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 마음을 얻어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부터 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몇 번씩이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에 설득이 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설득 스피치 하면 정답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효도합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효도합시다 라는 문장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 진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텍스트만 보고서는 효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효도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팩트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효도가 무엇인지, 효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효도를 할 수 있게끔 행동으로 옮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심청전 이야기 아시죠? 어떠신가요? 우리는 심청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하게 효도합시다 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거나 이 심청전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효도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효도합시다와 심청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달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팩트와 스토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팩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찌 보면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큰 힘을 지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하고 싶은가? 그러면 스피치에 스토리를 입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스토리,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요. 그 메시지를 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그 어떤 설득보다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과연 괴물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평화로운 한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마을에 괴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괴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소문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그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 같고 그 괴물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용감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제가 나서서 그 괴물을 잡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그 괴물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괴물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괴물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 청년은 그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괴물이 멀리서 지켜봤더니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괴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신기한 사실을 발견한 이 청년은 괴물에게 당당히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괴물을 눈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괴물을 어깨에 얹고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괴물의 존재를요, 누구는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구는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벌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 걱정하는 일 잘 안 벌어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조차도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팩트 자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고 설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토리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는요, 어떠한 설득보다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 중에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브랜드와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을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잘 활용한 예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코카콜라가 많이 생각나시나요? 특별히 탄산이 먹고 싶거나 무더운 여름날에는 탄산 음료, 특별히 이 코카콜라가 많이 생각납니다.
어찌 보면 이 코카콜라라는 음료는요, 탄산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코카콜라를 겨울철에도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코카콜라에서는요, 겨울철에도 탄산을 마시면 좋습니다 라는 그 억지스러운 문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빨간색 옷을 산타클로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클로스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이 코카콜라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이미지, 이 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겨울철에도 자연스럽게 코카콜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결국 이 코카콜라는 겨울철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팩트보다는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왜 크냐면 사람들은 쉽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사실적인 내용들, 팩트만을 들었을 때보다 우리 마음에 울림이 더 있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스토리가 주는 그 강력한 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케팅에서도 이미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광고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면 그림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떠올릴 수 있겠죠. 평소에는 초콜릿이나 사탕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특별한 데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사기도 하고요. 사탕을 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소에 값이 굉장히 저렴했던 초콜릿도 이런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굉장히 값이 비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초콜릿과 사탕을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라기보다는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폰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고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에토스는요, 화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 이 사람의 모습이 설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반장 선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학교에서 항상 친구들을 잘 도와줬고 친구들의 일이라며 솔선수범하고 친구들에게 평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반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또 한 친구도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평소에 친구들을 괴롭히고요. 친구들을 잘 도와주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두 후보가 반장 선거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구들을 잘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 중에 누구를 뽑을 것 같나요? 맞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뽑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 친구의 모습을 잘 봐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평소의 모습과 공약으로 내세운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설득에서 중요한 요소는 에토스, 화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예요.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공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두 번째 시간에도 공감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거, 그만큼 친해질 수 있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육아 이야기를 하거나 주식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한다면 청소년들은 마음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이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득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때 우리는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 가끔 TV 홈쇼핑 보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 꼭 써보세요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기보다 이 제품은 어디에 좋고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해서 어머님들 특히 주문 버튼 누르실 때 있으시죠? 학생들도 예로 들어볼까요? 발표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그냥 준비된 원고만 발표를 할 때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준비된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설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득에서 중요한 3요소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 가지 요소 다 중요한데요. 결국 60%를 차지하는 게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 또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서 진솔되게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설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만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세 번째는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준비된다면 여러분들은 설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이야기를 준비하기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진솔됨을 느낍니다. 이때는 직접 경험도 포함되지만 간접 경험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데 특별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창조해내고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좋은 스토리도 좋은 스토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진솔되게 풀어내는 것, 거기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이야기를 찾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일상 속 사소한 일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일상 속 사소한 일에 집중해 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명의 친구가 면접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친구 모두 자신의 장점이 성실함이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학창 시절에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결석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저는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성실함을 어필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성실함을 면접관님들께 어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관이라면 두 친구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확률은요, 50%대 50입니다. 6대 4 정도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첫 번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근상이라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친구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봤는데 그렇게 꾸준히 쓴다라는 게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성실함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근상과 일기. 어찌 보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상 속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창조해내려면 힘들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이야기,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도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상 속 사소한 일에 집중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집중을 해보면 충분히 쉽고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공감대 형성하기입니다. 공감 스피치에서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그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설득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께서 세 아들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각자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성공을 마치 뽐내기라도 하듯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는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나는 운전기사와 함께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성경을 척척 암송하는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나는 이 앵무새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어. 여러분이 어머님이라면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것 같으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 아들이라면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렸을 것 같나요? 이 선물을 받은 어머니께서는요, 각각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나는 방 하나만 사용하는데 온 방을 청소하려니까 무척 힘들구나.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선물, 썩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늙어서 여행 가기도 힘들고 항상 집에만 있어서 승용차를 탈 일이 없구나. 그리고 너가 보내준 운전사는 무척 무례해서 내가 너무 힘들구나.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가요? 둘째 아들의 선물도 썩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죠. 자, 그러면 셋째 아들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과연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보내준 닭고기는 잘 먹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머니께서는 세 아들의 선물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던, 받고 싶었던 선물은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랜 시간 아들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거창한 선물보다는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고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주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이야말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결국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혹 이 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자료 준비하기입니다.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제품 아니면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수치와 함께 논리적인 자료들을 뒷받침해주면 사람들은 그 자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편적으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가 말로만 계속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도표나 표, 사진,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한다면 훨씬 그 발표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 발표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훨씬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죠.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무엇을 듣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마음을 얻는 일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 스피치, 첫 번째 시간에는 소통 스피치, 두 번째 시간에는 공감 스피치, 세 번째 시간에는 설득 스피치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잘 기억하셔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